이번 시간에는 암석의 분류와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석은 생성 과정을 기준으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의 세 종류로 분류가 되고요. 이거는 익숙해서 알죠?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것,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 변성암은 암석이 열이랑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화성암도 변성암이 될 수가 있고 퇴적암도 변성암이 될 수 있겠죠. 마그마와 용암. 마그마는 지하 깊은 곳에서 암석이 녹아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용암은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와서 기체가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쉽게 말해서 똑같은 건데 지하에 있으면은 마그마, 지표에 있으면은 용암, 가스가 여기서 빠지고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화성암.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오거나 지하에서 그대로 굳어져서 만들어지고요. 생성되는 장소에 따라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을 합니다. 생성되는 장소에 따라서 식는 속도가 달라지고요. 이 식는 속도에 따라서 암석을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먼저 화산암. 화산암은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빨리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여기 빨리 식으니까 광물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결정의 크기가 작습니다. 암기 현무암이랑 유문암이 대표적이고요.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여기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고요. 광물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충분하죠. 왜냐하면 천천히 식었으니까. 이에 따라서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충분하니까 결정의 크기가 크죠. 종류는 반려암, 화강암. 어떻게 외우면 조금 낫냐면요. 현무암이잖아요. 현무암. 전현무 아시죠? 나 혼자 산다 아저씨. 전현무 아저씨가요. 문과잖아요. 그래서 전현무 문과에서 유문암. 전현무는 문과예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심장암 같은 경우는 화강암은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려암은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있죠? 제가 또 수의사였잖아요. 반려동물이 마음 깊은 곳에 산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 화성암들은 광물 결정의 크기와 암석의 색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외워야 돼요. 돌에서는 돌 이름 색깔 이런 거밖에 낼 거 없어요. 알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화산암은 전현무는 문과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전현무 씨 얼굴이 하얗던가요? 검던가요? 그쵸? 적당히 검으셨죠? 그러니까 뭐다? 어둡다. 심성암은 반려암이랑 화강암이 있다 그랬는데 화강암 말고 반려암은 반려동물이 내 마음속에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근데 그 반려동물이 검은색 푸들이었어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두 개. 광물 결정의 크기와 암석의 색, 요 두 가지 분류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네 가지의 화성암을 구분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ABCD를 안 줘. ABCD를 안 주고 이 광물 결정의 크기의 특성이랑 색깔 이렇게만 줍니다. 그래서 결정의 크기가 크다 작다로 먼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정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색이 하얗대요. 결정 크기가 작은 거는 뭐가 있었죠?
전현무는 문과예요. 현무암, 유무암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색이 어두운 거는 전현무 씨였어요. 나머지 하나 문과의 유가 그럼 흰색이겠죠? 그러니까 유무암. 이고 큰 애들은 뭐가 있었어요? 화강암이랑 반려암이 있었죠. 화강암 하얘요. 화강암 하얘니까 뭐였죠? 얘가 화강암이겠죠? 그리고 심성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검은색 토이푸들 반려암이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쉽게 나오는 문제 요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방금 한 거랑 중복된 거라서 넘어가고요. 이걸 보고 쪼실까봐 요거를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야. 마그마의 냉각 속도와 화성암의 결정 크기를 비교한 건데요. 중탕에서 녹인 스테아르산이라는 거를 각각 더운 물과 얼음물에 띄운 페트리 접시에 붓고 식힌 후 결정의 크기를 관찰했어요. 더운 물에다가 페트리 접시를 띄웠을 때, 얼음물에다가 페트리 접시를 띄웠을 때 똑같이 이게 스테아르산인 거야? 요거를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더운 물에 넣은 스테아르산은 냉각 속도가 느렸고요. 이에 따라 결정 크기가 컸어요. 얼음물에 넣은 스테아르산은 냉각 속도가 빨랐고 이에 따라서 결정 크기가 컸어요. 그러니까 녹인 스테아르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마그마겠죠? 더운 물은 뭘 의미하겠어요? 온도가 높은 지하 깊은 곳. 얼음물은 뭘 의미하겠어요? 지표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스테아르산이 더운 물에서 더 느리게 결정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서 결정 크기가 컸던 것처럼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빠를수록, 즉 지표처럼 찬 곳에 있을수록 화성암을 이루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풀어오셔야 돼요. 물어볼 거예요. 다음 퇴적암. 아까 화성암 나왔죠? 이번에는 퇴적암이에요.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인 후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퇴적물의 생성 과정 외워야겠죠? 근데 이거 잘 읽으면 돼. 일단 퇴적암이 만들어지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퇴적물이 운반이 돼. 모인 다음에 쌓여. 쌓이고 나서 약간 다져져요. 다져진다는 게 믹서기에 넣고 다진다 그런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약간 꾹꾹 누르면서 살짝 압박해서 압축시킨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져진 채로 굳어지면 퇴적암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퇴적물이 물이나 바람 등에 의해서 운반돼서 쌓입니다. 위쪽 퇴적물의 무게에 눌려서 아래쪽 퇴적물이 다져져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 입장에서는 위쪽이 아래쪽을 누르니까 찌부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물속에 녹아있는 광물 성분이 퇴적물에 붙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퇴적물에 붙으면 그대로 굳어버리겠죠. 그게 퇴적암의 생성 과정입니다. 퇴적암의 특징 2가지. 퇴적암에는 층리가 나타나거나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층리. 퇴적물이 번갈아 쌓이면서 만들어진 줄무늬를 층리라고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색이나 크기 등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퇴적물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줄무늬가 층리고요. 퇴적물이 쌓인 방향이랑 수직으로 X 평행하게 나타납니다. 화석은 알죠?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을 의미를 하고 퇴적물의 종류와 퇴적암. 암석이 부셔져서 만들어진 자갈, 모래, 진흙이나 석회물질 외에도
뭐가 됐든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지면은 퇴적암이 돼요. 응회암이란 게 있어. 특이하죠?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화산재가 쌓여서 굳어진 퇴적암을 응회암이라고 하고요. 암염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거 교사연구제라서 보이는데 암염이란 것도 있어요. 얘는 소금물이 증발하고 남은 소금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의미합니다. 퇴적암의 종류 외워야죠. 뭐 어떡해요. 바위 역자 써서 여감, 모래 사자 써서 사암, 진흙 이자 써서 이암, 그리고 석회암, 대리암은 뭘로 생기죠? 석계질 물질이나 조개 껍데기 등 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생기는 게 석회암, 대리암이죠. 그다음 변성암,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해서 만들어진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하고요. 변성암의 특징은 염리란 게 있어요. 염리가 뭐냐? 암석에 큰 압력이 작용할 때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광물이 배열되어서 만들어진 줄무늬를 염리라고 하고요. 암기 편암이랑 편마암에 잘 나타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원래 암석이 있었어요. 압력으로 눌러요. 찌부시켜요. 그러면은 동그래졌던 게 어떻게 돼요? 홀쭉해지죠? 그게 바로 염리입니다. 그리고 변성암은 이 광물 자체가 커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광물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또 외워야 될 거 남았네요. 변성암의 종류는 원래 암석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사암은 규암, 석회암은 대리암, 이거 유명하고, 화강암은 편마암, 이암은 압력과 열을 적당히 받으면 편암, 많이 받으면 편마암, 이렇게 되고요. 사암규암은 약간 사규해서 뭐 사고 팔고 뭐 이런 느낌으로 옛날 사람이니까 외웠었고, 석회암, 대리암 유명하고, 화강암은 봐봐, 그렇잖아. 이암은 단계가 있어. 조금 열을 받으면 편암이고 많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마암이 되죠. 그쵸? 근데 화강암은 바로 편마암이야. 왜냐면 화강암은 광물 결정의 크기가 어땠죠? 바로 직선에서 컸죠. 컸잖아. 심성암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열과 압력을 받아야만 변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편마암이 됩니다. 편암 없어요. 읽어볼까요? 염리의 형성 과정. 동그란 모양으로 만든 색 점토를 다른 색의 색 점토 사이에 넣고 나무판으로 눌러요. 그러면 나무판을 누르면 동그란 모양으로 만든 색 점토가 납작하게 눌리겠지요. 다 배웠어요. 암석의 순환. 암석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다른 과정으로 변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암석의 순환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풍화 침식 운반에 의해서 퇴적물이 생겼어요. 걔네가 다져지고 굳어지면서 퇴적암이 됐어요. 얘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뭐가 돼요? 변성암이 돼요. 얘가 녹으면 어떻게 돼요? 마그마가 돼요. 마그마가 식이면 화성암이 돼요. 그게 또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뭐가 돼요? 변성암이 돼요. 얘가 풍화와 침식을 받으면 뭐가 돼요? 다시 퇴적물이 돼요. 이거 다시 다져지고 굳어지면 뭐가 돼요? 퇴적암이 돼요. 이렇게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석회암과 대리암의 염산 반응, 얘네 둘 다 방해석이 주성분이거든. 그래서 묽은 염산과 반응해서 거품이 발생합니다. 알아둬야 되겠죠? 다음 암석의 풍화. 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잘게 부셔지고 성분이 변하는 현상을 풍화라고 하죠. 원인, 물, 공기, 생물 등이 있을 수 있고, 풍화를 일으키는 모든 작용을 풍화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나뉘죠. 암석이 잘게 부셔지는 작용, 암석의 성분 자체가 변하는 작용, 둘 다 풍화작용입니다.
물에 의해서 암석이 잘게 부셔지는 작용을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예시가 있냐면, 암석의 틈에 물이 스며들잖아요? 근데 물을 얼면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지죠? 그러면은 틈이 벌어져서 암석이 부서지게 됩니다. 요렇게. 오른쪽에 봐봐요. 물이 이 사이에 꼈어. 그러고 나서 겨울이 왔어요. 얼음이 됐어요, 물이. 그러면은 물은 얼면 부피가 커지죠. 이에 따라서 이 사이를 쩍 하고 갈라놓게 됩니다.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부셔지겠죠. 처음에는 미약하겠지만. 두 번째, 압력 감소. 땅속에 있던 암석이 지표로 드러나면 암석이 받는 압력이 작아져서 암석의 표면이 얇게 떨어져 나가겠지요. 원래는 내 위에 한 100kg 있었어. 나 땅속에 있어서. 근데 내 위에 있던 100kg가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면은 나를 누르고 있던 100kg가 없으니까 내가 표면이 그 위에 있던 힘이 없어지니까 떨어져 나가기가 쉬운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생물, 암석의 틈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면 틈이 벌어져서 암석이 부셔지게 됩니다. 그리고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작용으로는 물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서 동굴이 만들어져요. 신기하죠? 옛날에는 여기가 다 석회암 그냥 큰 바위였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였는데, 지하수가 여길 지나가면서 석회암을 선택적으로 녹여서 생긴 석회암 동굴이 바로 사진과 같은 모습이고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가 산성이에요. 그래서 석회암을 녹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암석의 성분을 변화시켜서 암석의 색이 붉게 변하고요. 주로 표면이 약해져요. 이거를 산소랑 반응하면 암석이 붉어지는 게 대표적인 게 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물, 암석의 표면에서 자라는 이끼가 암석의 성분을 변화시키고 암석을 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예시와 구분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예시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게 예시니까 예시를 봤어. 그러면 이게 암석이 부셔지는 건지 아니면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건지를 아셔야겠죠. 그리고 이건 너무 쉽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물이 얼면서 암석이 잘게 부셔지는 현상이 잘 일어날 거고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암석이 물에 녹는 현상이 잘 일어나겠죠. 풍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암석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풍화가 당연히 잘 일어나죠. 그리고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암석의 풍화 정도가 달라지겠죠. 마지막, 토양. 암석이 오랜 시간 풍화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을 뭐라고 한다? 토양이라고 합니다. 토양의 생성 과정. 1번. 지표에 드러난 암석이 풍화돼서 암석 조각이랑 모래가 돼요. 암석 조각이랑 모래랑 이렇게 됐네요. 얘네가 더 잘게 부셔져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겉부분의 흙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서 겉부분의 흙에 이제 물이 이렇게 와. 그러면 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이 아래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결과 4개의 층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숙한 토양은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하셔야 되냐면요. 생성 순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돌이잖아요. 이거 1번, 2번, 그 다음으로 큰 거. 3, 4번을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제일 위에 있는 게 3번이야. 그러고 나서 위에 있는 거에서 물에 녹은 물질이랑 진흙들이 내려와서 생긴 게 4번입니다. 4번. 다음 번호로. 그리고 여러분 요거 혼자 하셔야 돼요. 알았죠? 해보세요.
마지막 이거 하면 이제 시험 범위 얼추 끝이네요. 대륙 이동설. 이번 단원에서는 직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뭐 도래, 종류, 어떤 게 더 국기가 강한지 그런 것도 배웠었고 외행렉 이런 것도 배웠었잖아요. 이번에는 대륙 이동에 대해서 배웁니다. 대륙 이동설이 뭐냐면요. 과거에 하나로 모여 있었던 대륙, 즉 판게아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갈라지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가 되었다는 학설이에요. 누가 주장했다? 베게너가 주장했어요. 베게너. 판게아는 뭐냐면 여기 적혀 있네요. 하나로 붙어서 형성된 거대한 대륙으로 쉽게 말해서 지금 대륙이 요 그림대로 다 찢어져 있잖아요. 그쵸? 이게 현재잖아. 다 찢어져 있잖아요. 얘네가 거꾸로 시간을 돌리면은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여 있었다는 그 땅의 이름이 판게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대륙 이동설은요. 발표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왜 대륙이 이동하는지 그 원동력을 설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베게너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나서 나중에 대륙 이동의 새로운 증거도 나왔고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원동력은 잠깐 나오지만 멘틀 대류입니다. 멘틀이 약간 움직여요. 우리 맨 위에 지각 있고 그 밑에 멘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멘틀이 약간 움직이니까 지각도 약간 움직일 거고 지각에 속하는 이 대륙들도 움직이겠죠? 그게 이제 증거입니다. 증거라기보다는 원동력이죠. 대륙 이동설의 증거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판게아를 만들어 놨을 때 대륙의 해안선 모습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이랑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이 잘 들어맞죠? 이렇게 좀 맞잖아요. 그쵸? 두 번째, 화석 분포. 멀리 떨어진 대륙에 흩어져 있는 같은 종의 화석 분포 지역이 쇼잉 쇼잉 이렇게 연결이 되고, 산맥 분포. 판게아로 모아놓고 나니까 북아메리카랑 유럽에 있는 산맥이 하나로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빙하의 이동 흔적.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빙하의 이동 흔적을 봤더니 판게아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남극에서 이렇게 이동한 뻗어나간 흔적이 있다더라. 이런 거를 추론을 해봤을 때 다 모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옛날에 다 같이 붙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겠지요. 판의 이동과 경계. 판이 뭐죠? 판은 겉부분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조각이고요. 지각과 멘틀의 밑부분을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입니다. 판의 이동. 판은 아래쪽의 멘틀을 따라서 1년에 수센치씩 느리게 이동하고요. 판의 이동으로 대륙이 함께 이동해요. 지구 표면은 이처럼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면은 빨간색 화살표가 판이 이동하는 방향이고요. 보라색이 판 경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찾아보면은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판에 적혀 있네요. 그쵸? 요거잖아요. 요거. 적혀 있고 여기 일본 이렇게 있고, 이처럼 판의 경계는 대부분 대륙의 가장자리나 해양의 중앙부에 나타나지만 대륙 내부에 나타나기도 해요. 판이 이동함에 따라서 판의 경계에서는 판들이 멀어지거나 모여들고 서로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모여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멀어지고 있는 판, 여기는 모여들고 있는 판, 여기는 어긋나고 있는 판이네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이 어긋나고 멀어지고 모여지는 판들에서 각각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화산이 생기는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판의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나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움직이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그리고 화산활동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마그마 같은 게 막 이렇게 밑에서 움직여서.
우리나라 주변판의 경계.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의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일본은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필리핀판이 만나는 이 판의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잦습니다.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필리핀판이 다 모여 있어. 판의 경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진이 잦고요. 역설적으로 여기서 화산 활동도 많이 일어나고 빨간색이 화산이잖아요. 지금 이런 거 지진도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결과로 생성된 게 화산섬인 일본이에요. 화산대와 지진대.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화산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지진대라고 하고요. 얘네는 특정 지역에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를 해요. 이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랑 거의 일치를 해요. 왜냐면 당연하잖아. 판의 경계에서는 판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화산활동, 지진 등의 지각 변동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큰 화산대 지진대를 보면은 여기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해령 화산대 지진대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해령이 뭐냐면요. 깊은 바닷속에 존재하는 해저 산맥이에요. 그래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단원 끝이고요. 별거 내용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만큼 여기서 틀리면 안 되겠죠? 틀리지 마세요. 여기서 틀리지 마시고 돌 이름 잘 외우고요. 그리고 오늘은 안 했지만 2-1에 있었던 그 돌 색깔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잘 외우시고 그리고 잔소리 조금 더 하자면 1단원에 뭐가 있어요? 1단원에 물질의 특성 용해도,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있었죠? 그것도 당연히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려운 문제를 거기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았지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뭐 여행 간 친구들은 여행 잘 다녀오고 아픈 친구는 얼른 나아요. 안녕.